네. 경제 얘기하겠습니다.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가 마감되는 건 아닌가? 이 여성의 말 한마디에 세계가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경제학과의 최희갑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6년 넘게 지속돼 왔나요? 제로금리 정책이요. 예. 아무래도 연내에는 끝을 내겠다 이런 얘기를 제넷 앨런이 얘기했죠. 예,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표현 옐렌 의장 표현대로요. 네. 통화 정책의 정상화 절차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표현이 모호한데요. 정상화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데 이 점은 이제 연준 부의장인 스탠리 피셔 지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스탠리 피셔 부의장은 양적 완화는 비통상적인 방법이자 나쁜 마술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네. 양적 완화라는 게 비정상인 이유는 또 하나의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은행이 민간 경제 활동에 지나치게 깊숙이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 중앙은행이 시중금리나 통화를 조절할 때 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단기 채권만 주로 매매합니다. 하지만 양적 완화에서는 그 단기 채권 대신에 장기 채권이나 심지어 민간 부분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채권까지 매입하는 셈인데요. 네. 이것은 아무래도 미국 경제의 시장 경제 이념과는 배치됩니다. 위기 상황에 의해서 했다고는 하지만은 이런 상황을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은 사실은 비정상적이고 비상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지나치게 관여하는 게 시장 경제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비정상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금리 인상 시기가 언제냐? 작년 10월부터 양적 완화가 종료되던 때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속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한 말씀은 이 점은 아마 어느 누구도 꼭 짚어 말하기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데이터에서 그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미국 통화 정책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리 인상 스피드는 앞으로 미국에서 실업률과 물가 생산률 상승률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철저히 의존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점진적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나타나는 데이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점진적일 수도 있고 또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최근에 이제 2년 내 최대 연 4%까지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데요. 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미 연준이 그 정도 속도로 움직여도 시장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해석도 사실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선진국의 이제 저금리를 피해서 높은 그 신흥국 시장에 투자했던 이제 글로벌 자금 흐름일까요? 예. 변화가 예상되는데 세계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또 우리 경제 어떨지 이게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세계 경제 아무래도 저금리 완화가 이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는 분명한데요. 네. 하지만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또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이 그래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계 경제는 이미 장기금리 상승 여파를 지난 2년간 받아왔는데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2년 전에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 종료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이후에 미국 10년 장기 국채 금리는 상승 반전했고요. 이런 속에서 지난 2년간 세계 경제가 움직여 왔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장기 금리는 다시 하락했지만 금년 초부터 다시 완만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세계 경제는 여전히 순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지난 2년과 유사한 세계 경제의 모습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4월에 그 이주열 하는 총재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곧바로 같이 금리를 올리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걷는데 우리는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요? 보통 선진국의 금리 상승이 시작된 이에 상당한 시차를 두고 국내 금리가 상승세를 탑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미 장기금리가 완만한 상승 추세에 놓여 있고요, 미국에서. 네. 그다음에 이번에 단기금리까지 움직이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화돼 버린다면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제 국내 금리가 먼저 올라가고요. 네. 그것에 뒤이어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서서히 정책 금리를 인상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의 앞으로의 이제 총괄적인 경제 정책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금리가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는 곳이 이제 가계대출과 소비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 은행이 이 가계대출 금리를 금리가 하락할 때보다는 빠르게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책 당국에서는 아무래도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상승되는 것을 아무래도 경계해야 될 것이고요. 네. 특히 이제 신용이 미흡한 저소득층 가계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저금리기 때문에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뭐 집도 사고 또 뭣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많을 텐데 상당히 이제 부담을 갖게 되는 건데요. 좀 걱정이 막 되네요. 괜찮을까요? 네. 특히 이제 제가 오프닝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OECD 중에서 우리가 해외 투자 자본으로 돈 버는 게 꼴찌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우리는 예. 그 선진 기법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입니까? 아직 금융기관의 글로벌화가 충분히 아.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네. 공부들을 많이 하고 오셨잖아요. 아무래도 영어 언어 사용 문제라던가 그리고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인적 네트워크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아, 네. 그래서 국내인이 설사 영어나 외국에 가서 일정한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전 세계 금융 네트워크에서 인적망을 갖고 있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능력보다는 사실은 그런 금융의 고유한 속성 때문에 그러죠. 사실은 금융이 신용과 네트워크 이런 영향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이제 해외에서 경제학 박사 하신 분도 많고 뭐 경영하신 분도 많은데 왜 이렇게 일본이 뭐 몇 조를 벌었을 때 우리는 아주 형편없더라고요. 돈 번 게. 그럼 돈을 벌게 하는 국제사회의 룰은 이미 정착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만큼 쫓아가지 못했다면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하다. 그럼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데 해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일단 우리나라가 일정한 산업 발전을 이루었고요. 네. 그 안에서 한국의 국부가 많이 쌓였습니다. 네. 그래서 자금은 우리가 확보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제 추파를 던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네. 인적 네트워크 참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최희갑 교수였습니다.